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도 한국 IR협의회 리서치센터에서 연구위원들이 발간하는 리포트와 함께 하시면 어려움 없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원재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구산업이라는 회사입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구산업이라는 그 동가공업체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동가공업체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풍산과 더불어서 동 부분에서도 이제 동판, 아변 시장의 국내 2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한 23, 4% 정도 되고요. 풍산이 한 70% 이상, 75% 이상 풍산이 차지하고 있고, 국내 그 수요 비중을 보면 자동차가 지난해 39.5%를 차지했고, 이 중에서 이제 전기차 비중이 23%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은 전기전자, 반도체 이쪽으로 12%, 그 다음에 도매상, 수출, 기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좀 더 소개시켜 드리면 설립은 1968년이거든요. 올해가 창립 55주년 되었고 경쟁사인 풍산도 1968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력이 비슷한 그 두 회사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공장은 경기도 평택의 그 포승 공장이라고 있습니다. 연산 6만 톤 정도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실제 생산량은 올해 기준으로 한 4만 3천 톤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풍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 구조가 좀 다른데요. 동가공업체이면서 이 동전의 원소재인 그 소전도 만들고 또 방산으로도 유명한 회사입니다. 방산으로도 매출 비중이 거의 한 28, 9% 정도 차지할 정도로, 풍산 같은 경우에는 다변화되어 있는 반면에 이구산업은 동판 위주로 지금 매출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 동판 연간 생산 캐파가 한 15만 톤 정도 되고, 실제 생산량이 14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판만 봐서는 이구산업이 한 4만 톤 초반대니까 거의 4배 이상 풍산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부분을 보면 아까 자동차가 가장 큰 수요 비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자동차 비중이거든요. 기존의 내연기관차에도 아무래도 구리가 많이 사용될 거잖아요. 그래서 구리가 많이 사용되면서 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계속 이 자동차 회사들이 전장화 계획을 계속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장화가 확대된 그 시기, 즉 2019년도 이후로 계속 전장화 비중이 커지면서 동사도 전체 자동차 절반 그 매출 비중 중에 23% 작년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29%까지 이 전장화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뭐 동판 쪽을 하고 있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최대 수요 부문이 이 자동차 부품 쪽인데, 그러면 이쪽 산업의 동향은 우리가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나요? 네. 최근에 보면은 일단 그 아변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풍산하고 이구산업의 생산량이 거의 비슷하게 연간 최근 2년 동안에 한 18만 톤대 이렇게 유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그 정도, 20만 톤 미만의 그 정도 시장이 유지되고 있고, 동사는 한 4년 전에는 시장 그 점유율이 한 20%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전장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9년도부터 이 전장화 비중이, 매출 비중이 7%였는데 지금 20%대까지 계속 상승하면서 전체 시장 파이도 기존에는 20%였는데 지금 매년 1%씩, 1%포인트씩 계속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3%, 올해 23%, 올해 24% 이렇게 계속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 3분기까지 두 개 회사의 그 합산 판매량을 보면은 조금 줄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전기전자 쪽으로도 나가다 보니까 전기전자 쪽이 수요가 별로 좋지 않고, 또 반도체 부분이 특히 올해 설비 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올해 좀 수요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동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기동 시장이 최근 3년 동안의 가격이 계속 하락세이거든요. 21년도에 거의 뭐 10,000불 가까이 가던 그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서 매년 지금 현재는 8,000불 정도 초반 가격이거든요. 올해 연초로 보더라도 연초 9,000불 정도에 시작해서 계속 분기별로 지금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동 시장은 지난해까지는 수년간 공급 부족 기조였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뭐 상반기 결과가 나왔지만 공급 과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생산 증가율이 한 5% 정도 됐었는데 올해 8월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 수요 증가율은 한 2.5%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지금 공급 과잉으로 지금 그렇게 전환된 상황이고요. 이 공급 과잉 상태는 올해 대비 내년이 더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50만 톤대였는데 내년도에는 여기 차트 보시면 75만 톤 정도로 이제 커질 걸로 보고 있고 내후년 정도 돼서야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시 공급 부족으로 전환된다고 호주 자원부가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차트에서 보시면 올해 결국은 이 전기동 가격이 하락한 이 상황이 전체적으로 이제 동업체 실적 그 감소를 야기를 했는데 그럼 왜 이 전기동 가격이 하락을 했을까? 이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면은 우선 21년도하고 22년도에 이제 인플레로 인해서 이 원자재 가격이 엄청 네. 뜨거웠었잖아요. 그때 전기동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전기동 광산이든 이 제련업체에서 생산을 많이 늘렸죠. 생산이 많이 늘어났었고, 또 지난해 이제 한 5, 6월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금리도 인상되고 또 달러 가치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또 이에 또 반대되는 개념의 원자재 가격은 눌린 거고요. 또 구리가 지금 우리가 뭐 자동차 비중이 많다고 했지만 글로벌하게 보면은 특히 중국 같은 국가는 구리가 주로 이제 이 건설, 인프라 투자에 이제 가장 큰 비중으로 수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지금 부동산 경기가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고 인프라 투자가 이제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구리 가격을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그 EV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래도 동 가격이 한 8,000불이라면 과거 3, 4년 전에만 하더라도 동 가격이 한 6,000불대였거든요. 어느 정도 10,000불 갔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많이 레벨업된 지금 가격 수준이거든요. 이 와중에는 이 구리의 수요처가 다변화됐다는 거죠. 특히 이 전장화, 이 자동차 부분에서 이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구리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구리가 왜 늘어나느냐? 결국 구리의 특성을 보면 알 수가 있겠는데요. 구리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그 전기의 전도성입니다. 전기의 전도성, 그리고 가공이 용이하다는 거하고 또 뭐 구리의 특징 중에는 항균성이라고 해서 뭐 우리 코로나 기간에도 뭐 엘리베이터에도 뭐 이렇게 뭐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구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특히 의료기기라든가 주방기기 이런 거에도 이제 구리가 들어가는 게 항균성이 있어서인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금속 중에 가장 열의 전독성이 좋은 게 이제 구리다. 물론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존재하는 금속 중에 가장 전도성이 좋은 건 은인데, 아시다시피 은이 이제 워낙 고가다 보니까 또 범용성에 있어서 이제 구리처럼 많이 이제 생산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은을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구리가 이 열 전도도나 이제 전기 전도도 측면에서는 가장 이 전장화의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금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연기관차에는 한 대당 한 25kg 정도 구리가 쓰이는데 하이브리드에는 뭐 한 40kg,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는 60kg, 또 순수 전기차에는 90kg 이상 그 구리가 더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는 거의 3, 4배 이상 구리가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최근 한 5년 사이에 이제 전장화가 되면서 구리 사용량이 늘어나고 구리 가격이 지금 어쨌든 높아지는 이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 판매 대수가 최근에 좀 슬로우다운 되긴 했지만 2017년 이후 보면 계속 늘어났죠. 2017년도에 145만 대에서 지난해 1,054만 대를 찍었고요. 올해도 전망치가 뭐 1,300만 대 이상 이렇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인도량이 최근 3년 사이에 좀 슬로우다운 되기는 하거든요. 2021년도에 2배가 증가했고요. 100% 이상. 그리고 지난해 한 59% 증가했습니다. 600만 대에서 이제 지난해 뭐 한 1,054만 대로
그 증가를 했는데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면 967만 대로 한 36%대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즉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 주식들도 좀 슬로우다운 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전기차 보급 속도가 과거 대비 지금 좀 느리잖아요. 느리고 그렇죠. 또 금리도 인상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가 좀 더 지연되고 또 업체들이 투자를 완전히 철회한 이런 사례도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은 2030년도까지 이 IEA, 그러니까 국제에너지기구 이런 데서는 뭐 지금 현재 대비 2030년도에는 전기차가 한 10배 정도 증가한다. 이런 장기 전망에는 변화가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약간 슬로우다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모멘텀 요소로 볼 만한 투자 포인트로는 어떤 점들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네, 투자 포인트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짚어봤는데요. 첫 네. 번째로는 이제 전기차 소재 매출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그 전기차가 이제 막 태동하고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잖아요. 그때 매출액이 147억 원이었습니다. 전기차로 들어가는 매출액이. 근데 올해 기준으로는 이게 1,300억 규모로 지금 증가할 걸로 보거든요. 4년간 9배가 증가하는 겁니다. 상당히 높은, 오히려 전기차 대수 증가율보다도 더 높은 지금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20%였는데 오히려 지금은 24%까지 시장이 이제 동판 부분에서 시장이 확대되고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 자체가 결국은 전기차하고 같이 갈 텐데 지금은 슬로우다운 하고 있지만 중장기 전망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4월에 국제에너지기구가 이제 올해 4월이 아니죠. 올해 10월. 그러니까 2달 전에 이제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요. 크게 키워드가 두 가지예요. 2030년이 되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 발전의 거의 50%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거하고 전기차가 지금보다 10배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전망에 의해서는 어쨌든 수혜 기업이 분명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그 전기차 그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 업체의 그 제품 믹스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 소개 부분에서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품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이 있고 황동이 있고 인청동이라고 있는데요. 동이 지금 절반 정도의 그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동은 말씀드리자면 거의 순동에 가까운 구리의 함량이 99.9%, 39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순동에 가까운 동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요. 즉 전장화가 이루어질수록 이 순동의 제품이 판매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40% 하다가 지금 거의 50%대까지 이 동 비중이 늘어나면서 ASP 즉 판매 단가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이제 황동인데 황동 같은 경우에는 구리의 아연을 6대4로 혼합한 이 합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황동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또 아연이 가격이 좀 싸니까 구리보다. 구리는 지금 뭐 한 8,300불 하는데 아연은 한 2,500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섞이면 단가가 한 20%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 동 비중이 늘어날수록 전장화가 증가하면서 동 비중이 늘어날수록 ASP는 상승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차트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21년도를 정점으로 LME 구리 가격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10,000불 하던 게 뭐 8,000불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 업체의 ASP, 즉 전체 매출액을 동 판매량으로 나눈 이 ASP를 보면은 지금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죠. 과거는 동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이 회사의 ASP도 이제 동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디커플링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비중이 늘어나면서 ASP가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다. 결국은 이
동업체로서 이 한계는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동 가격에 이 매출과 수익성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 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건데 지금 동 가격이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ASP가 상승하면서 체질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에 이제 들어가는 동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이제 중장기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과 더불어 이제 내년 실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올해 3분기까지 매출액이 3,37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4.3%가 증가했는데요. 동기간의 영업이익은 81억 원으로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18% 정도 이게 감소를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동가격이 연초에 9,000불에서 지금 8,000불 초반까지 이렇게 하락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매출액은 증가했을까? 지금 4.3% 증가를 했는데요. 이걸 보면은 LME 구리 가격, 전기동 가격은 하락했지만 그 와중에 환율은 또 상승을 했습니다. 환율 상승이 구리 가격을 어느 정도 메이크업 상쇄를 했고 또 말씀드린 게 이제 동 비중이 늘어나면서 ASP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매출액이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소폭이나마 증가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반면에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업체가 동가공업체란 말이죠. 그래서 구리를 전기동을 사오는데 주로 이제 기존의 LS 니코 동제련, 지금은 LS M&M으로 이제 사명이 변경되었는데요. 여기나 이제 삼성물산을 통해서 이제 수입한 그 전기동을 사고 또 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안이나 영풍그룹으로부터 이제 아연을 사는데 원재료의 구매 시점과 제품을 가공해서 팔 때에 그 동가공 제품 간의 그 시차에 따라서 이제 가격차가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이 업체는 구리 가격, 아연 가격을 어쨌든 국제 시세에 따라서 이제 사오는 거죠. 근데 그 판매 시점과의 그 차이에 의해서 메탈 로스라고 표현하는 메탈 로스, 메탈 게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이 업체의 사업 구조상 어쩔 수가 없잖아요. 계속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가공업체들의 수익 기조를 보면은 오히려 동 가격이 올라갈 때 투자자들은 사지만, 그죠?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사지만 수익성은 그거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동 가격이 아무리 10,000불로 높아도 매가 높으면 골이 깊잖아요. 동 가격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 레버리지가 커지면서 하락할 때는 오히려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로 동 가격이 지금의 반이라고 하더라도 한 4,000불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똑같이 유지만 돼도 한 2, 3% 이상의 그 가공 마진을 먹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제일 좋은 상황은 동 가격이 안정된 상황에서 우상향으로 조금씩 가는 거죠. 그러면 계속 원자재 사들인 가격보다 제품 판매 가격이 높아지면서 이제 수익이 커지는데 어쨌든 지금 가격은 10,000불에서 8,000불까지 동 가격이 춤을 춘 거잖아요. 계속 이 수익 변동성이 지금 커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영업이익이 감소 요인은 올해 연초에 9,000불에서 8,000불까지 계속 분기별로 계단식으로 지금 동 가격이 하락하면서 메탈 로스의 영향이 있었고요. 또 영업의 수지에서 거의 90억대 이상, 그 영업이익에서 번 거를 영업의 수지에서 지금 비용으로 토해냈는데요. 보면은 이자 비용이 62억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동기에는 30억 초반이었는데 이자 비용이 2배로 증가를 했고, 보면은 이제 차입금이 지난해 뭐 1,400억이 채 안 됐는데 올해는 1,500억 정도까지 차입금이 증가하면서 또 동기간에 이자 율이 높아졌잖아요. 지난해 동기에는 2%대였는데 지금 이자율이 5%대까지 증가하면서 이렇게 이자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보면은 저는 매출액이 4,400억대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86억 원인데 지금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81억이다 보니까 4분기를 5억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는다고 본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분기별로는 4분기가 제일 안 좋겠죠. 가격이 제일 다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4분기는 크게 이익을 내지 못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렇고요. 내년 전망을 4,350억 매출액 전망을 했는데 올해 대비 한 2% 정도 감소하는 수치입니다.
가격 전망을 보수적으로 봐서 한 8,000불 초반대로 봤거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00원, 그리고 연간 판매량은 43만 5천 톤으로 이렇게 전망을 한 건데, 지금 현재 가격은 돈 가격이 한 8,300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망한 추정치보다는 조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을 141억 원으로 이제 올해 대비 한 63% 증가할 걸로 봤는데, 매출액은 증가하지 않는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본 이유는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돈 가격이 지금 8,000불로 봤다는 것은 지금 가격에서 안정될 거라고 전망을 한 거거든요. 어느 정도 10,000불에서 지금 8,000불까지는 급락을 했지만 지금 이 정도 가격에서는 유지되거나 좀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서, 그렇게 되면은 올해 실적을 악화시킨 그 주범인 그 메탈로스, 네. 돈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이제 손실을 입었는데, 그런 효과는 내년도에는 개선된다는 거죠. 그런 효과가 8,000불에서 유지되거나 조금만 올라가도 오히려 제가 추정한 것보다 이익이 더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도에는 매출은 비슷하지만 이익은 좀 더 개선되는 그런 방향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기차 소재 쪽에 매출 비중 확대되는 거를 계속 포인트로 꼽아주고 계시는데, 이런 기대감을 반영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밸류에이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밸류에이션 수준이 내년 전망 기준으로 네. PBR 1배 수준의 지금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성 당시만 하더라도 0.9배였는데 주가가 한 10% 정도 이렇게 상승되면서 이제 PBR 밸류에이션이 내년 기준으로 1배 수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과거 한 6개년 동안에 이제 돈 가격이 계속 변동되면서 한 3개년 정도는 또 적자를 보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업체들이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워낙 가격 추정 자체에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계속 수익이 적자 났다 흑자 났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받는 경우를 계속 보여왔거든요. 이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2018년, 2020년 이후 3년만 보더라도 평균 PBR이 0.6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레벨업 된 상황인데, 그 차이를 보면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돈 가격이 한 6,000불대였고 지금 2021년부터 2023년 최근 3년간을 보면은 거의 8, 9,000불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 가격 자체가 레벨업 된 데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2019년 이후로 이제 전장화가 진행되면서 전기차로 들어가는 소재 매출 비중이 계속 증가하면서 밸류에이션도 레벨업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 업체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할증을 받고 있는데, 업체 대장주가 풍산이잖아요. 풍산 같은 경우가 지금 0.5배 정도 수준밖에 받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매출 규모가 비슷하거나 적은 대창이나 이제 서원 같은 이런 동가공업체 같은 경우에는 0.4배 정도밖에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사에 비해서 거의 절반밖에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 대비해서는 동사가 많이 주가가 너무 불리시한 거 아닌가? 부담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차이를 굳이 설명해 보자면 풍산 같은 경우에는 동 가공 업체이지만 방산이 한 30%또 차지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동 제품 중에서도 이 동판만 하는 게 아니라 동봉, 동선, 또 소전 뭐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구조가 살짝 다르긴 하고요. 어쨌든 2차 전지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 이구 산업의 시장의 MS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시장의 어쨌든 밸류에이션을 좀 높여주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 전기차 소재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성장성도 높아졌지만 또 수익성이 달라졌습니다. 이 3분기까지의 실적을 보면은 대창이나 서원 같은 경우에는 누적으로 이제 영업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지금같이 돈 가격이 1,000불 이상 움직이는 이런 상황, 9,000불에서 8,000불로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적자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돈 가공업체로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3분기까지 영업이익률이 2.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적으로. 상당히 이제 체질이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은 역시 전기차 소자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익성 자체도 좀 레벨업된 거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전기차 소재 매출 비중 확대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이제 계속 하고는 있는데, 뭐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성장률은 지금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단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지는 않을까, 좀 약간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리스크 요인으로 이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 우려가 이제 리스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고성장세를 보여왔고, 과거 한 5년 보면은 거의 전기차 시장이 거의 40%, 48% 이렇게 증가를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이제 최근 3년만 보더라도 100% 증가하다가 지난해 뭐 59% 증가하다가 올해 30%대 증가하고 내년도에는 또 한 20%대 증가할 걸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차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전기차가 지금 성장해온 그 배경에 보면은 각국의 그 보조금 지급 이슈도 있었잖아요. 결국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기차가 뭐 5천만 원이다 하더라도 뭐 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 그동안 그렇죠.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판매가 유지되었고, 또 휴대폰만 보더라도 얼리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엄청 사잖아요. 그리고 그 얼리 어댑터의 그 수요가 끝나면 일정 부분에 또 그 침체기가 있잖아요. 그런 와중이 지금 아닌가 싶고요. 장기적으로는 계속 가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업체들도 계속 그 페이스를 지금 낮추고 있는, 투자를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계획된 투자를 지금 철회하거나 이런 투자가 계속 이런 발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투자자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시장 내의 이 속도 조절은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워낙 이제 이구 산업 자체가 전기차 소재 매출이 이제 중장기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은 좋은 기업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재 팀장과 이구 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를 통해 이세롬 연구위원과 기업에 대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바텍이라는 네. 기업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해주실 텐데 네. 어떤 회사일까요? 우선 MLCC와 디스플레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김에 기업 개요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0년 설립된 업체고요. 2012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슬리밍과 그리고 ITO 코팅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 회사의 본업입니다. 우선 이제 디스플레이 글라스 슬리밍과 ITO 코팅은 디스플레이 패널의 두께를 감소시키고 또 터치 패널 성능의 보강을 위한 핵심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이 디스플레이 사업의 주요 고객사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LCD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슬리밍과 ITO 코팅을 중심으로 매출이 성장해 왔었는데, 2017년부터 아이폰을 중심으로 이제 많은 스마트폰 업체들이 LCD에서 OLED 패널을 적용해 왔고요. 아바텍은 LCD향 매출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업황 둔화가 불가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다변화를 위해서 2019년도부터는 MLCC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부터 MLCC 사업에서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고 있는 원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주요 사업별 매출액 비중은 글라스 슬리밍과 ITO 메탈 코팅 부분이 9.4%, MLCC는 4.9%, 그리고 기타 2.8%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이제 MLCC 쪽에서 이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MLCC 사업 진출 이후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산업 현황과 함께 그럼 자세히 풀어주시죠. 네. 우선 이 회사의 지금 주요 성장 동력이 MLCC 사업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MLCC가 적용되고 있는 전방 산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바텍이 생산하는 MLCC는 태양광 인버터의
적용이 되고 있고, 태양광 인버터는 태양광 발전의 핵심 설비입니다. 이 태양광 인버터는 태양광 지점판에 이제 흐르는 직류 형태의 발전 에너지를 교류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해서 일상생활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변환해주는 핵심 부품이고요. MLCC는 태양광 인버터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MLCC 탑재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사실 대부분을 중국과 미국이 선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중국이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좀 어떠한 국가들보다도 선제적으로 태양광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해오면서 지금 태양광 밸류체인 전반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중국 자본이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중국은 원가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이러한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은 IRA를 시행으로, 사실 IRA라고 하면 2차 전지 부분이 많이 수혜를 본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태양광에도 많은 지원금을 보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IRA를 시행하면서 미국산 태양광 모듈의 가격 경쟁력을 빠르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도 지금 미국 현지에 이 태양광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이고, 네, 이러한 수혜를 아바텍도 같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사업을 기반으로 투자 포인트 어떤 부분을 꼽으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네. 우선 아바텍이 2019년도 5월에 MLCC 양산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렇다 할 매출이 없었는데요. 다행히도 2022년 8월 달에 글로벌 태양광 인버터 점유율 1위 업체인 미국의 S사의 공식 벤더 업체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달에 이 S사로부터 약 240억 원의 MLCC 수주를 확보했는데요. 이 240억 원이 2023년에 실적으로 운기로 거의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1년도 그리고 22년도는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MLCC 사업 비중이 0.9%, 3.6%에 불과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30%대로 매출 비중에 이제 차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글로벌 업체에서 아바텍이 점유율을 지금 확보를 해가고 있는 것은 사실 MLCC를 정말 잘 생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글로벌 업체가 삼성전기와 무라타인데요. 네. 아바텍이 이제 좋은 기술력과 반면해서 이런 글로벌 업체 대비 이제 아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필두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S사양 점유율이 앞으로도 이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는 고객사 안에서 아바텍의 점유율이 로우에서 미드 싱글 수준에 좀 불과한 반면에 내년에는 올해 공급량의 2배 이상의 수주 물량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고객사 안에서 아바텍의 MLCC 점유율은 하이 싱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MLCC 쪽이 지금까지 2, 3년 동안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투자만 발생해 왔기 때문에 영업 적자가 굉장히 크게 났었어요. 그런데 올해 3분기에는 MLCC 부분이 흑자 이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돌입했다라는 것을 시장에 좀 확인을 시켜줬고요. 2024년에는 이미 고객사로 확보한 글로벌 태양광 업체에서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해당 업체의 계열사 수주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높은 상황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LG 디스플레이 향으로 차량용 LCD에 들어가는 MLCC에 대한 양산 기대감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MLCC 실적은 좀 공격적으로 봐도 지금 좋은 흐름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본업 부분에서의 지금 상황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디스플레이 사업이 이제 이 회사가 출발한 본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디스플레이 산업이 LCD 식각과 코팅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좀 업황 부진에 따라서 실적이 감소하는 게 불가피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바텍이 이제는 OLED 식각 진출을 위해서 작년에 LCD 생산 라인을 일부 개조를 하고 또 공격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성과가 올해 연초부터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 LG 디스플레이향 OLED 식각 샘플이 공급이 되고 있고요.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형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OLED 식각 매출액은 올해 대비해서 200% 이상 증가한 300억 원을 추정을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사업 안에서 이제 OLED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는 뭐 10배 중후반 수준이었다면 내년에는 30배 중반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OLED 쪽 매출이 좋아진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LCD보다 OLED 쪽의 이익 기여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사업의 제품 믹스 개선에 유리한 구간을 지금 또 돌입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MLCC 사업부와 더불어서 이제 OLED 쪽에 네. 대해서 얘기를 풀어주셨습니다. 올해 실적 현황은 어떻고 내년 실적에 대해서는 네.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올해 연간 매출액은 뭐 전년 대비 한 7% 정도 상승한 785억 원 기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하면서 3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디스플레이 사업은 이 중에서 545억 원, 그리고 MLCC는 240억 원을 추정하면서 올해까지는 이제 디스플레이 사업이 전년 대비 역성장이 불가피하지만 이 역성장 폭을 MLCC가 좀 상회하는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MLCC랑 디스플레이 양 사업부 모두 의미 있는 외형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OPM 개선이 본격적으로 동반이 된다라고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은 1,35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34억 원으로 특히 이제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MLCC와 OLED 모멘텀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러면 기업 가치는 어떻게 또 추정을 하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시가총액을 내년에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추정치 기준으로는 뭐 PBR 한 1.5배 정도 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 회사의 주가 추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 이제 연초부터 뭐 21년도 말까지 굉장히 큰 폭의 주가 상승세를 기록했었습니다. 이 주가 상승세를 이끌었던 요인이 그때 이 회사가 OLED 신규 식각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규모 설비 투자 공시를 했었고요. 그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던 밸류에이션이 좀 돋보이고 OLED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장기간 기업가치 상승세를 기록했었는데요. 생각보다 OLED와 MLCC에 대한 실적이 조금 나오는데 가시성을 보이는데 시간이 걸렸었고 이 양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또 투자는 이 회사가 공격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가중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좀 장기간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연초부터 지금 사실 현재까지도 주가 하락세가 많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저희가 리포트를 발간한 이후부터는 주가가 많이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추세적으로 주가 반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2년 이상 이어졌던 적자 구간에서 이제 막 탈피를 해서 지금 회사가 좀 펀더멘털이 정상화되고 있는 그 구간에 돌입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MLCC와 OLED 쪽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이익 기여도가 가능한 구간으로 돌입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세롬 연구위원이 보는 리스크 요인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나요? 네. 이 야바텍이 정말 본격적으로 과거의 기업 가치를 다시 부여받기 위해서는 MLCC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이 양사업부 모두 정상 궤도에 돌입하고 이익 회수를 본격적으로 내는 흐름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좀 불안한 점이 각 사업부 모두 글로벌 업체를 각 한 군데씩만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MLCC 같은 경우에는 2026년까지 또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겠다고 공시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글로벌 업체향으로 공급을 한 군데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글로벌 업체가 미국의 기업이고 이 태양광 산업은 미국의 정책적인 지원에 따라서도 업황이 좀 갈리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내년 대선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전망이 조금 어두워지게 된다면 아바텍은 이제 공격적인 증설이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비용이 좀 매출보다 많이 발생을 하면서 영업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위험성도 갖고 있다. 그래서 아바텍은 이제 MLCC 부분에서 특히 고객사 확보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부 정책 등과 같은 이제 변수 요인들이 발생할 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고객사 다변화를 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MLCC 쪽에서 이제 올해 흑자로 돌아서면서 압도적인 성장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디스플레이 사업 쪽에서는 턴어라운드를 또 네. 기대해 볼 수 있는 아바텍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요. 이세롬 연구위원과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